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계 인터뷰 코너에선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과 함께 코스피 4,000 시대의 의미와 향후 자본시장 개혁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오기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초대해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4,000선 넘은 이후에 뭐 약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호조세입니다. 다시 이제 4,000을 넘었고요. 민주당은 자본시장 개선 핵심 과제로 코스피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자, 오기영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배경 어떤 거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흐름을 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냉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네. 깊게 깔려 있는 냉소. 네. 그게 이 2,700 그 이전의 밑에 상황. 올해 제일 낮았던 게 2,290 정도 됐습니다. 4월 그랬나요? 9일. 예, 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2,700 정도가 내란 직후 이제 쭉 흐름을 겪어가면서 대통령 선거 마치고 6월 3일쯤 아마 2,700 비슷할 겁니다. 네네. 그게 내란 전에 평균 6개월 평균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오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정상화인데 그런 상태가 여전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 박스피, 국장 탈진 진흥순 이런 냉소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저희가 상법 개정을 1차, 2차 한다고 할 때도 할까? 제대로 할까? 하다가 멈추지 않을까? 또는 여러 가지 타협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마 시장의 예상보다는 저희가 좀 빨리 했고 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과감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뭔가 좀 하려는 갑다라는 호기심을 6월 달, 7월 달, 8월 달 가지기 시작했고 그 시기가 계속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의 충돌 같은 게 정리되는 시점이 거의 9월 초였는데 그쯤 돼서는 제가 8월 24일 날 2차 상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충돌도 그쯤 끝났고 네. 그리고 나서는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대가 완강하고 강력한 기대는 아니고 요거 좀 뭔가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뭔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속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심리가 9월, 10월 이렇게 쭉 이어지고 현재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중간에 약간 변수도 있지만 9월 말쯤에 뉴욕 증시에 대통령이 가서 또 같이 그쪽 투자자들 만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 관세 협상에 대한 변수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9월, 10월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네. 약간 뭐 변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관세 협상에 따른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네.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보여주는 냉소에서 네. 벗어나는 과도기적인 호기심 지금 이제 기대가 약간 형성되면서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 그러나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먼 이제 초입의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또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투자자를 들러리를 세우지 말아라. 투자로 들러리 세우는 그런 행동을 그만해라. 그 우리가 정책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상법 개정을 한 거죠. 그 상법 개정의 핵심적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뒤통수 치는 게 좀 줄어들 것이다. 기울어지는 운동량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러리 거수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심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민주당이 지난 6월에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족할 때 민주당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000 시대인데 5,000 시대를 본래의 목표대로 근데 5,000 하실 때 5,000 진짜 갈까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5천이라는 말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비판이 셌고 속으로 약간 긴가민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전히 저는 그 비판이 예. 적절한 비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나 정책이 시장 가격을 딱 이렇게 선동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은 이제 조정하는 형식이어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 사실 목표를 세울 수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예, 표현은 예.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문제식은 네. PBR 요즘 설명 많이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0.9 정도 PBR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 84,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3.4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흥국 평균만 가자. 그러면 딱 5천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가자. 정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비정상의 정상화인 거다. 그 이상을 가는 것은 시장의 몫이다. 네. 그래서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고 추진해 왔던 거죠. 네.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말보다 실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회의 또는 이제 비판 실제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6, 7, 8, 9 최근까지도 네. JP모건이든 KB증권이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 다 틀렸습니다. 근데 틀렸는데 네. 그게 과연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그만큼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해왔고 정책에 의해서 정상화할 부분이 많았다. 업사이드에서.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건 스탠리도 몰랐다 그런 말씀이세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처음에 한 1년 안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3,200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군요. 한 2주 지나서 3,400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상법 개정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잘하면 뭐 한 얼마 기간 안에 1, 2년 안에 5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죠. 네. 지금 뭐 KB에서 6천, 7천 뭐 이야기하는데 JP 모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냉소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미래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정 속에 예측치가 계속 변해왔고 변해온 것 자체가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역동적인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서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대내적 시장 여건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 전망이라든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정책적 측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너무 약간 의문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예. 정책 기조가 중요했다고 보고요. 예, 예. 일정 3,500 지나면서부터는 약간의 그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좀 세게 온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실적 일부 AI 중심의 반도체 네네.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좀 더 이제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네. 저희가 일본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2014년도에 밸류업 정책 이토 보고서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3배가 됐습니다. 네네. 니키 지수 자체가.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작을 했으면 이게 앞으로 길게 보고 한 10년 정도는 보고 정책 기조 가야 된다.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네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기본적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더 냉수가 쌓였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 한 90%는 그대로 받아서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서로 그런 정책의 아이디어도 있었던 거고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한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 보니까요. 오기영 위원장님께서 연말까지는 자사주와 세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 무슨 뜻입니까? 1차, 2차 상법 개정 끝나고 네. 그 뒤로 이제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에 대한 논의를 지금 상당 부분 숙성해 놓은 상태인데 네. 이제 조만간 법안을 새롭게 당론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 연말까지 한 걸음 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문제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항상 이게 세금이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네네. 말씀드리지만은 그 시장의 가격을 정치가 다 좌우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바꾸는 수단으로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네. 효과 없었습니다. 이제 공정 과세 입장에서 또는 응능 과세 또는 조세의 중립성 이런 고려를 하면서 조세 정책을 해야 되지만 어떤 다른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서 또는 시장 가격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금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와 똑같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키우는 것의 측면에서 세금이 주요 정책은 아니다. 이게 핵심적 정책은 아니다. 예.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는 스튜어디십 코드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에 대한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것들이 있고 시장의 기대와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응하면서 유연하게 가야 되겠다 네. 정도의 내부 정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세금 정책이. 하지만 그걸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근데 손볼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네. 시장 기대와 그 인식들을 조응하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 갈 거다. 네.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게 작년에 수용하지 않고 작년에 폐기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정부 안으로 돌아올 때 조율하고 들어온 거죠. 네. 그러나 정부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비판들이 있다면 그건 지금 조세소위에서 네. 11월 달에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진전된 어떤 것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기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도 어쨌든 방향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되게 신중히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네. 그 가치 투자 또는 이제 분산 투자 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단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투자는 PBR 누르는 것을 좀 정상화하는 법을 네. 이소영 의원이 PBR 억누르기 방지법에 갖고 좀 제안을 상속세법 개정안입니다. 예, 예. 그런 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사회적 논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를 직접 만들 거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한 주식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분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주식에서 이득 보고 손해 보면 손익 통산하는 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제가 들어와 있어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작년에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종합소득이 종합통산 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좀 특별히 장기 투자를 우대하기 위한 세제적인 장치가 배당수 분리과세와 ISE 계좌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분리하는 게 좀 논쟁을 하는 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한 거고 네.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배당수 분리과세 자체는 이미 그 상태로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일단 간다. 네.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그래요. 관련되는 연관되는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있잖아요. 금투세.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없던 일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금투세가. 근데 오기영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고 과감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게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 중에 손익을 종합 과세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핵심이 이겁니다. 네. 분산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네. 선진국이 다 있는 제도고. 근데 거기에 분산 투자라는 게 A 상품, B 상품 손익과 서로 다르면 그중에 퉁쳐서 잔액만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 과거에 5년 동안에 손익이 있으면 그걸 이제 손실을 이월해서 세금을 감액해주도 하고. 네네. 근데 이런 게 본래 주식 투자에 적합한 세제인 거죠. 근데 그 논의가 하다가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배당수 분리과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당내 반발이 심한 거죠. 당연히 종합적인 이런 세제가 이미 있다면 네.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 하자. 그리고 세율에 대한 논쟁이 저희가 쉽게 돌파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 상태에 서기 때문에 다른 저항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당내 논의 지형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과제들을 조금 이제 해결해 나가실 텐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배구조니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기업은 더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충실의무 도입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제기했던 게 배임죄 확대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로 실제 우려가 없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려를 한다면 배임죄 관련해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논의를 더 풀어가겠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요구가 있다면 그건 대체입법까지도 고민해보겠다. 그 논의가 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와 별개로 LS 쪽에서 그룹이었던가 지금도 이 중복 상장 시도하겠다라고 기사가 되는데 본래 LG화학 엔솔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고 중복 상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이 얼마나 소외를 받고 손해를 봤다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내 송아지가 아니다. 딱 이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고 지금 상법 개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상한 행태를 반복하겠다고 하면서 그 단어를 쓰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실제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사후 주주한 충실 의무의 핵심도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들을 들러리에 세우지 말고 비례적 이익만큼은 보장해라. 딱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보니까 정책 일관성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상법 개정은 네. 이제 냉수에서 호기심에서 기대로 가는 과정에 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네.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일정히 형성되고 있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질문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갈 거야?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또는 중간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정부 계속 있는 동안에 네. 이 기조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국정 과제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의 혁신 이걸 설정했습니다. 요거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농장을 정상화하는 것,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것들은 시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리는 제도적 일관성 갈 테니까 나머지 더 이상의 업사이드 상승, 지속적인 자본시장 상승은 지금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느냐. 네. 그리고 가장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 판단하느냐, 협력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5배 징벌배상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고의로 인한 손배 무거운 배상 책임 부여해서 도덕적 해이도 막겠다 이런 취지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소 상공인까지 포함됩니까? 상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일반 상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문을 네. 이제 설명자를 대한상인에서 발표하셨던데 예. 반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문제식 속에 배임죄든 어떤 형벌이든 많은 부분을 줄여보자 내지는 좀 대체 입법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은 민사 책임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민사 책임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거죠. 경제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를 네.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걸 형벌화 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식이 해서 저희가 TF의 실제 명칭은 민사 책임 강화 네. 경제형벌 합리화 TF입니다. 근데 그 문제식 속에서 민사 책임 강화의 대표적인 담론이 징벌배상 제도로 하자. 네. 그건 악의적인 거니까 범죄와 같은 것을 형벌 대신에 징벌배상을 하자. 이런 문제인 거고 네. 행위 유형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집단적으로 쭉 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못하니까 집단소송제도 좀 강화하자. 네. 그거 증권 집단소송만 하고 있는데 단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계속 반대하시냐. 지금 경제계는 그거 다 파시한다. 네. 이 배임죄 폐지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세 번째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증거를 구조적으로 대기업들이 갖고 있다가 그걸 숨기면 선거 이제 재판에 이기는 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증거로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걸 민사에 쓰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 범죄와 관련된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패키지로서 지금 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금 저희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2020년도 정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자,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국회 기획재정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 관련 세제도 되게 이제 신중하게 아주 그게 주가 되기보다는 그냥 아까 부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세제 이거는 국민들한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카드를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언제 꺼내들지 이게 이제 국민들 관심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동산 세제 이 뭐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언제쯤 이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세제가 표현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늘 이제 요즘 제기하고 있고요. 네네.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 세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경험과 이 반성.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예. 봤다. 예. 돈이 풀리는 시기에 가격을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세금으로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안 잡혔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이제 반성적인 고려 속에서 지금도 돈이 풀리는 시기라고 보거나 유동성이 확장되는데 네.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금은 그 독립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 네. 그것이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이게 그 외에는 공정과세, 응능과세 그 차원에서 세금을 독립되게 판단하고 그 담론이 쌓이면 네. 필요한 만큼 거두면 되고 그것을 어디 잘 쓰겠다고 사회에서 설득하면서 해야 될 문제죠. 세금을 걷지 말자고 해서 세금을 못 걷는 문제는 아니고 나라가 유지되고 함께 공동체 유지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세금이 작동될 거냐. 이 점에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슷한 질문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여하튼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게 하면 나라 경제가 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보유세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서 예.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쓰는데 그 사고의 전제는 네. 대한민국의 가계에서의 이제 자산의 분포 비교하면 한 7대 3 정도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네. 실은 7이 더 되기도 8대 2 정도 되기도 하고 예, 예. 미국 같으면 반대인데 예,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바뀌면은 이 자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적어도 5대 5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정상적인 거 아니냐 또는 다른 나라의 흐름들에 비춰보면 그런 문제식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머니무브란 이야기라고 부동산만 갖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산 구조에 있어서 그건 좀 우리 각 가게마다 또는 이제 투자자들만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특히 도시화가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별도가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 이 시장에 대한 각각의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별개인데 조세 정책으로 억지로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자본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이 되면 네.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리 올 거라고 봅니다. 자본시장으로. 네네. 부동산 시장보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아직 그 어떤 갭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좀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 그다음 이와 별개로 최근에 담론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자산 양극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최근에 약간 해소가 되어 있는데 네네. 입조처에서 제가 국회 연구기관인데 보고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자산 양극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해서 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어떤 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뭐 보유세도 그렇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15 부동산 대책 약간 여론 안 좋다 싶을 때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이거 뭐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다가 들어가는 이런 그 장면도 있었는데 저는 아까 똑같이 예. 이걸 넣냐 뺐느냐를 지금 논쟁할 계제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논쟁 자체가 지금 별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논쟁하는 게 지금 적절하냐 저는 의문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기영 의원님 지금 저 지역구가 도봉 예. 을이죠? 예. 예, 도봉 을인데 요번에 그 11호 대책에서 규제 위주의 그 대책에서 어쨌든 같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는 공급 확대를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규제 대책이 어떤 공급 부분까지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저는 정책이 빈번하면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네. 문제식이 좀 있고요. 네네. 이게 왜 기왕이면은 거기까지 했냐 또는 여기 빠지면 좋지 않냐 이런 비판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또 전체적으로 풀었던 것에 지금 와서 어떤 뚜렷한 해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좀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허용하고 네. 또 이제 과수요는 좀 줄이는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꾸준히 공급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이제 진정성 있게 결과를 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예. 봤습니다.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히 일정 물량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네. 뭐 매년 몇만 채 이런 게 쭉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난 3년간은 과소 공급됐습니다. 그게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그 지점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 재임 시간에 그게 과소 공급된 거나 또는 부족 공급된 거 아니냐, 또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거 아니냐, 그건 데이터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공급에 대한 인허가 책임은 이제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들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세훈이의 독박 습관에 좀 변개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자체가 좀 꼬인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급 부족한 걸 앞으로 공급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적절한 공급 대책을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 건설적인 거고, 그 속에서 지금 서울은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국가 소유 땅을 통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하는지 요것밖에 없습니다.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은 국가 LH가 직접 들어가서 한 다음에 속도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분담금 문제가 실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통계획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많은 곳에 신통계획을 지정을 했지만 신통계획이 실속 있게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별로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분담금 이슈가 있고 분담금은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건설적으로 대안제시해야 된다. 그 지분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식의 어떤 예를 직접 공공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거 푼다든지. 그래서 저는 도심 공공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걸 중간에 제도 시행 안 하거나 좀 뭔가 지연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있고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에 몇 개 좀 빈 땅이 있으면 그건 좀 과감하게 서울시도 좀 협조하고 LH가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몇 가지를 좀 선정해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막 항소 포기 이 사안에 가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안, 뭐 팩트시트 마무리 작업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하려는 방침이고 야당은 국회 비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준 사항은 아니지만 워낙 금액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다는 그 뭐 취지의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면은 그게 조약 행정을 비준해야 되는 거죠. 조약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팩트시트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걸 관찰할 방법은 개별 입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팩트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걸 관찰하려면 개별 입법을 통해서 결국 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개별 입법을 통해서 국회 승인을 받던 조약을 승인받던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기영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특히 이제 강조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경제와 정치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요 부분의 시스템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너무 그렇게 딱 단순하게 그래서 고민이 좀 됐는데 저는 의제가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균등 그리고 편법 승계는 아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빌빌자만다. 그 기조가 유지되면 서로가 각자 창의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조를 우리 사회에서 관철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